오늘은 제가 SF 소설을 한 권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SF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SF는 좀 내 취향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설령 SF가 취향이 아니라고 하시더라도 이 책은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책은 뭐랄까 어떠한 그 철학적인 사유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의 세계관이라든지 아니면 삶의 모양새에 대해서 한번 성찰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작품입니다. 바로 테드 창의 당신 인생의 이야기라는 단편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교수의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현정입니다. 먼저 저자를 소개하면요. 테드 창은 1967년에 뉴욕에서 태어난 대만계 미국 작가입니다. 그는 브라운 대학교에서 물리학과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던 과학도이기도 했는데요. 그러한 그의 배경은 책 속에서도 물씬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현존하는 SF계의 보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최고의 SF 작가 중 한 명이라고 사람들이 다 누구나 칭송하는 사람이고요. 1990년도에 오늘 제가 소개할 작품 중 하나인 바빌론의 탑이라는 작품으로 SF계의 정말 뛰어난 그런 작가들에게 주는 상이죠. 네뷸러 상을 최연소로 수상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이 작가 같은 경우는 자주 작품을 발표하진 않고요. 아주 띄엄띄엄 몇 년 만에 한 편씩 중편이나 단편을 발표하는데요. 그런데 그 작품마다 완성도가 매우 뛰어나서 작품을 발표할 때마다 참 대단한 상을 받는 그러한 아주 독특한 이력을 소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오늘 제가 소개할 작품인 내 인생의 이야기라는 작품은 드니 빌레브 감독에 의해서 영화 컨택트로 제작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책에는 총 8편의 단편이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2편, 바빌론의 탑과 내 인생의 이야기 이렇게 2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빌론의 탑이라는 작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바빌론의 탑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끊임없이 어떤 신에게 도달하고 신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보이겠다라고 생각해서 바빌론에 아주 높은 탑을 세우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인간의 욕심을 드러내는 한편 나중에 인간이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여러 개의 언어를 가지게 된 그러한 배경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도 그러한 성경적인 그런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온과 동시에 이 작품 속 세계에는 근동의 고대 세계관이 들어가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지상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하늘이 있고 또 하늘 위에는 어떤 천장이 있고요. 그 천장 위에는 물이 있고 또 그 물 위에 신의 세계가 있다는 그런 식의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소설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동에 이제 엘람이라는 지역 출신의 힐라룸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인데요. 이 힐라룸은 그 바빌론의 탑의 맨 끝에서 천장을 뚫는 그러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차출이 됩니다. 그래서 힐라룸과 함께 이제 그 천장을 뚫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광부들 몇 명이 함께 그 바빌론의 탑을 올라가게 됩니다. 이 바빌론의 탑은요, 아주 높은데요. 이미 몇 세기에 걸쳐서 그 탑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탑의 군데군데에는 이미 마을들이 형성되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상의 땅을 밟아본 적이 없을 만큼 그 위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 위에는 뭐 물이 공급되기도 하고 또 화초가 자라기도 하고 또 곡식을 키우기도 하는 이런 마을들이 형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힐라룸과 그 동료인 광부들은 그 탑을 올라갑니다. 어떤 원형으로 뱅글뱅글 돌아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한참 동안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꼭대기까지 이제 도달을 하고 이 사람들은 딱딱하게 있는 그 천장을 뚫기 위한 작업을 하는데요. 뭔가 좀 이게 불안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디선가 이 천장 위에는 이 저수지가, 그러니까 물이 있는 어떤 저수지가 있는 공간이 있는데 혹시 잘못하다가는 그곳을 건드려서 물이 흘러내려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역시나 그 지점을 잘못 생각하고 뚫었는지 물이 갑자기 쏟아져 내려오게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멀리서 뭔가 박살이 나는 소리가 들렸다. 산처럼 거대한 돌이 짜게지는 듯한 소리였다. 이어 들려온 포효가 점점 더 커지더니 경류로 화한 물이 터널로 쏟아져 들어왔다. 한순간 힐라룸은 공포로 얼어붙었다. 물! 깜짝 놀랄 정도로 차가운 물이 그의 다리를 강타에 넘어뜨렸다. 벌떡 일어난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고 거센 물길에 저항하며 나무 계단을 움켜잡았다. 저수지를 뚫은 것이다.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활성문이 닫히기 전에 그 아래로 내려가야 했다. 마음 같아서는 계단을 한꺼번에 몇 단씩 뛰어내려가고 싶었지만 그랬다간 발을 헛디디고 경류에 휩쓸려 온몸이 박살나 죽는 것이 고작일 터였다. 그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한 단씩 계단을 내려갔다. 힐라룸은 몇 번이나 넘어졌고 그럴 때마다 10여 계단을 한꺼번에 미끄러져 내렸다. 돌계단에 스쳐 등에 살갗이 벗겨졌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는 와중에도 그는 터널이 지금 당장 무너져 내려 그를 깔아뭉개거나 아니면 천장 전체가 갈라지면서 그의 발치에서 하늘이 입을 벌리고 하늘의 비와 함께 그가 지상으로 추락하게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야훼의 벌이 내려진 것이다. 두 번째의 대홍수가. 활석이 있는 곳까지는 얼마나 남았을까? 터널은 끝없이 계속되는 것처럼 느껴졌고 물은 아까보다 한층 더 빠르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이제 그는 계단 위를 질주해 내려가고 있었다. 순간 그는 또다시 안반 위에 내팽겨쳐졌다. 그 표면에 닿은 양손에 또다시 균열이 느껴졌다. 처음 왔던 곳으로 다시 되돌아왔단 말인가? 그는 균열 속으로 밀려 들어갔지만 저항할 힘은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터널 안으로 빨려들었고 그 측면에 쾅쾅 부딪혔다. 터널은 믿기 힘들 정도로 길었다. 마치 기나긴 갱도에 들어온 느낌이었다. 금방이라도 폐가 터질 것 같았지만 터널은 여전히 끝날 기색이 없었다. 마침내 숨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때가 왔다. 입술에서 공기가 빠져나갔다. 그는 익사 직전이었다. 주위의 어둠이 폐 속으로 흘러들어왔다. 그런데 느닷없이 주위의 벽이 넓어졌다. 그는 돌진하는 급류에 실려가고 있었다. 그는 수면 위에 있는 공기를 느꼈다. 그러곤 더 이상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힐라룸은 젖은 돌에 얼굴을 맞댄 채 깨어났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양손 부근에서 물이 느껴졌다. 그는 몸을 굴려 큰 대자로 누우며 신음을 흘렸다. 사지가 욱신거렸다. 맨몸이었고 살갗 대부분은 시뻘겋게 벗겨지거나 물에 오래 잠겨 있었던 탓에 쭈글쭈글해져 있었다. 그러나 숨은 쉴 수 있었다. 한참 후에 그는 힘겹게 일어설 수 있었다. 발목을 물살이 빠르게 스치고 지나갔다. 한쪽으로 걸어가니 물이 깊어졌다. 반대쪽으로 가니 마른 돌이 있었다. 감촉으로 미루어 이파남인 듯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빛을 보았다. 그는 터널 밖으로 뛰쳐나갔다. 눈을 질끈 감아야 할 정도로 눈부신 빛이었다. 그는 주먹 쥔 손을 얼굴에 갖다 대고 양 무릎을 꿇었다. 이것은 야훼의 광휘일까? 나의 눈이 그것을 보고 견딜 수 있을까? 몇 분은 눈을 떴을 때 그는 사막을 보았다. 방금 그가 나온 곳은 어느 산맥 기슭의 작은 언덕에 있는 동굴이었고 눈앞으로는 바위와 모래가 지평선까지 뻗어나가고 있었다. 하늘은 지상과 마찬가지인 것일까? 야훼는 이런 곳에 살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이곳은 야훼의 피조물 안에 존재하는 다른 영역, 인간 세계의 위에 존재하는 또 다른 대지에 불과하고 야훼는 훨씬 더 높은 곳에 살고 있는 것일까? 등 뒤의 산마루 부근에 태양이 떠 있었다. 저 태양은 뜨고 있는 것일까? 지고 있는 것일까? 이곳에도 낮과 밤이 있는 것일까? 그는 신하르에 있었다. 대지 위로 다시 돌아온 것이다. 그는 하늘의 저수지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지상에 도착했다. 야훼는 그가 더 이상 위로 올라갈 수 없도록 그를 이곳으로 되돌려 놓은 것일까? 그러나 힐라룸은 야훼가 그의 존재를 깨달았다는 어떤 징조도 보지 못했다. 야훼가 그를 이곳에 되돌려 놓기 위해 행한 어떤 기적도 경험하지 못했다. 그가 이해하는 한 그는 단지 하늘의 천장에서 위로 헤엄쳐 하계의 동굴로 들어간 것뿐이었다. 어떤 이유에선가 하늘의 천장은 대지 아래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 두 장소는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마치 서로 맞닿아 있는 듯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그토록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들이
어떻게 서로 맞닿아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자니 골이 지끈거렸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다. 원통형 인장. 부드러운 점토판 위에서 그림이 새겨진 원통형의 인장을 대고 굴리면 원통이 남긴 자국은 하나의 그림을 형성한다. 점토판 위에서는 각자 반대편에 서 있는 두 인물도 원통 표면에서는 나란히 서 있을 수 있다. 세계는 이처럼 원통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천상과 지상이 점토판의 양 끄트머리에 각각 존재하며 그 사이에 하늘과 별들이 펼쳐져 있다고 상상해왔다. 그러나 세계는 천상과 지상이 서로 인접하도록 어떤 현묘한 방법에 의해 둥글게 말려 있는 것이다. 이제는 왜 야훼가 탑을 무너뜨리지 않았는지, 정해진 경계 너머로 손을 뻗치고 싶어하는 인간들에게 왜 벌을 내리지 않았는지 뚜렷이 알 수 있었다. 아무리 오랫동안 여행을 해도 인간은 결국 출발점으로 되돌아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몇십 세기에 걸쳐 역사한다고 해도 인간은 천지창조에 관해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 이상의 것을 알 수 없다. 그러나 그런 노력을 통해 인간은 야훼의 업적에 깃든 상상을 초월한 예술성을 일별하고 이 세계가 얼마나 절묘하게 건설되었는지 깨달을 수 있다. 이 세계를 통해 야훼의 업적은 밝혀지고 그와 동시에 숨겨지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인간은 자신의 위치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네, 천장을 뚫으려고 시도를 하자 물살을 휩쓸린 힐라룸은 어느 순간 그 터널 같은 곳을 물살로 휩쓸려서 계속 가다가 도착한 곳이 다시 땅 위였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죠. 천상과 지상은 이 모든 것이 원통형으로, 다시 말해서 도넛 모양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주의 어떤 순환적인 구조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우리는 땅 위에 하늘이 있고 하늘 위에 어떤 천상의 세계가 있다고 직선론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결국은 이 땅 위에 하늘이 있지만 다시 하늘 위에 땅이 있는 그런 순환론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우주의 구조에 대한 고대인의 세계관을 존중하면서도 매우 현대 물리학적인 그러한 사상을 녹여내고 있습니다. 인간이 끊임없이 신의 세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그런 탐험하려는 의지와 욕망을 그리고 있으면서도 결국 인간이 그러한 노력을 경주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볼 수밖에 없고 신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그러한 인간의 운명과 한계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소개할 작품은 내 인생의 이야기라는 컨택트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루이즈 뱅크스라는 언어학자입니다. 이 소설의 도입은 그녀가 딸에게 말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녀는 딸에게 어떻게 해서 엄마가 딸을 갖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해주겠다라고 하고 또 이 이야기는 아마도 네가 12살 때 엄마가 너에게 하게 되겠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는 그 당시 어디선가 전화를 받게 되는데요. 그 전화는 정부의 어떤 고위 군사기관입니다. 그 군사기관에서 하는 말이 이 세계에 외계인이 나타났는데 그 외계인은 7개의 다리를 갖고 있는 문어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헵타포드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언어학자에게 와서 이 헵타포드의 언어를 분석하고 그들과 소통하는 것을 시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루이즈는 그곳에 가서 헵타포드와 이제 소통을 시도를 하고 그들의 언어를 분석하는 일을 시작하는데요. 다른 물리학자와 함께 그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소설은 두 가지의 이야기가 계속 교차되면서 전개가 됩니다. 한편으로는 그녀가 물리학자와 함께 헵타포드의 언어를 분석하고 또 2명의 헵타포드와 함께 소통하는 그러한 장면이 전개가 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그녀가 딸이 자라고 성장하고 심지어 죽어가는 이야기까지를 회상하는, 기억하는 그런 이야기로 구성이 됩니다. 헵타포드의 언어는 우리의 언어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헵타포드의 언어는 음성 언어, 다시 말해서 이렇게 말하는 발화가 되는 언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쓰는 문자 언어 2가지 종류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언어처럼 발화하는 언어가 하나하나 글자로 바뀔 수 있고 그것이 순차적으로 전개되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글씨를 쓸 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쭉 나열하는 방식의 순차적인 배열을 하잖아요. 이렇게 구성되지가 않고요. 헵타포드의 문자 언어는 아주 독특하게도 처음에 말하는 순간 이미 끝을 알고 있어서 전체가 처음 시작부터 하나의 원형의 구성을 하면서 복합적인 도형의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발화와 동시에 그것의 끝을, 발화의 끝을 예상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시 말해서 어떠한 목적을 알고 있는 방식으로 문자가 구성되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문자 언어와는 아주 다른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루이지가 헵타포드의 언어를 점점 배우고 그리고 헵타포드와 소통하게 되면서 그녀는 그 언어로 인해서 자신의 사고방식도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녀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순차적이고 그리고 인과론적인 무엇이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그 다음이 발생하고 이러한 식의 전개 방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통합적이고 비선형적이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바라보는 그러한 관점으로 사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직 아이를 낳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갖게 되고 그 아이가 태어나서 어떠한 나와의 경험을 나누게 될 것인지, 그리고 심지어 그 딸이 자라서 25살에는 사고로 그만 목숨을 잃게 되고 그것을 나는 너무너무나 슬퍼하게 될 것이라는 것조차 미리 기억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14살인 때를 기억해. 학교에 제출할 리포트를 쓰던 너는 낙서투성이 노트북 컴퓨터를 들고 네 침실에서 나오지. 엄마, 양쪽 진영 모두가 이길 수 있을 때 쓰는 말이 뭐야? 컴퓨터로 논문을 쓰던 나는 고개를 들고 이렇게 말하지. 윈윈 말이야? 그런 걸 표현하는 수학 용어 비슷한 전문 용어가 있잖아. 아빠가 여기 와서 주식시장 얘기하던 거 생각나? 그때 아빠가 그 말을 썼어. 글쎄, 들은 기억이 있긴 한데 정확히 그때 뭐라고 했는지는 생각이 안 나네. 알아내야 하는데 사회과목 리포트에 그 말을 쓰고 싶거든. 정확히 뭐라고 하는지를 모르니까 정보 검색도 못하겠고. 미안, 나도 생각이 안 나. 아빠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지 그러니? 네 표정을 보아하니 그 정도로까지 노력할 생각은 없어 보여. 이 시점에서 너와 네 아버지 사이는 그리 좋지 않을 테니까. 엄마가 대신 물어봐주면 안 될까? 내가 물어봤다고는 하지 말고. 네가 직접 걸어. 너는 화를 내. 세상에, 엄마 아빠 헤어진 다음부터는 숙제하는데도 전혀 도움이 안 돼. 네가 얼마나 많은 상황을 우리 이혼과 연관시킬 수 있는지 놀라울 따름이야. 지금까지 도와줬잖아. 100만 년쯤 전에? 이런 얘기는 그냥 하도록 내버려둬야겠지. 나도 도와주고는 싶지만 생각이 안 나는 걸 어쩌겠니? 너는 씩씩거리며 네 침실로 다시 들어가 버리겠지. 나는 기회가 될 때마다 다른 언어학자들과 함께 때로는 혼자서 헵타포드 B를 연습했다. 의미표시 언어를 읽는다는 새로운 경험에는 헵타포드 A와는 달리 사람을 매료하는 무엇인가가 있었다. 글쓰기 실력이 향상되고 있다는 사실도 나를 들뜨게 만들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쓰는 문장들은 점점 더 모양이 좋아지고 더 면밀해졌다. 너무 깊이 생각하지만 않으면 오히려 매끄럽게 쓸 수 있는 수준에까지 도달했다. 문자를 쓰기 전 신중하게 생각해 구도를 결정하는 대신 즉각적으로 획을 긋는 것이 가능해졌던 것이다. 내가 처음에 긋는 선들은 내가 전달하려는 내용의 명쾌한 해석에 거의 언제나 들어맞는다고 해도 좋을 정도였다. 나는 헵타포드와도 같은 능력을 발달시키고 있었다. 더 흥미로운 점은 헵타포드 B가 내가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놓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나에게 지금까지 사고란 보통 마음속 목소리로 말하는 것을 의미했다. 전문 용어를 쓰자면 나의 사고는 의문적으로 코드화되어 있었다. 나의 마음속 목소리는 보통 영어로 말했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었다.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나는 러시아어로만 진행되는 집중 언어 습득 프로그램에 참가한 적이 있었다. 여름이 끝날 무렵 나는 러시아어로 생각하고 러시아어로 꿈을 꾸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발화된 러시아어였다. 언어는 달라져도 방식은 바뀌지 않았다. 사고란 마음속으로 소리 없이 말하는 과정이었다. 언어적이지만 비의문적인 방식으로 사고한다는 개념은 언제나 나를 매료했다.
내게는 부모님이 두 분 모두 청각장애인 친구가 있었다. 그는 미국식 수화를 쓰며 자랐고 내게 영어 대신 수화로 생각하는 일이 자주 있다는 얘기를 했다. 나는 수화로 코드화된 사고를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지, 마음속 목소리 대신 마음속 손 한 쌍으로 사유를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지 궁금해하곤 했다. 헵타포드 B를 습득하는 동안 나는 그에 못지않게 이질적인 경험을 하고 있었다. 나의 사고가 도형의 형태로 코드화되고 있었던 것이다. 낮에는 이따금 꿈을 꾸는 듯한 상태에 빠져 나의 사고가 마음속 목소리로 표현되는 대신 유리창에 서리가 끼듯이 생겨나는 어휘 문자로 대체되는 광경을 마음속 눈으로 보곤 했다. 내가 이 언어를 점점 더 유창하게 다룰 수 있게 되면서 이 의미 표시 형태들은 완성된 형태로 나타났고 나는 복잡한 개념들까지도 일거에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결과 나의 사고 과정이 예전보다 빨라지게 된 것은 아니었다. 앞을 향해 질주하는 대신 나의 마음은 어휘 문자들의 기반을 이루는 대칭성 위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부유하고 있었다. 어휘 문자들은 단순한 언어를 넘어서 무언가처럼 보였다. 거의 만다라에 가까웠다. 나도 모르게 명상 상태에 빠져 전제 조건과 결론을 호환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 숙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퍼뜩 깨달을 때도 있었다. 각 명제들 사이의 관계에 고유한 방향성은 없었고 특정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 사고의 맥락 같은 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사유에 관여된 모든 요소의 힘은 동등했고 모두가 동일한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네, 여기서 헵타포드 A, 헵타포드 B라고 나오는 것이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음성으로 발화되는 언어를 말하는 것이고요. 헵타포드 B가 바로 문자로 표현되는 것인데 여기서 어휘 문자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한자어처럼 그 모양 자체가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종류의 문자를 말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 소설을 전체를 읽어보면은 또 그 흐름에 따라서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이 소설은 정말 대단한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외계인을 만나서 그 외계인의 언어 방식대로 나도 그것을 따라서 사유하게 되고 그 사유의 방식에 따라서 나는 아직 아이를 갖지 않았지만 그 아이를 갖게 될 것이고 그 아이가 태어나서 여러 나와의 경험을 쌓다가 결국 25살에 사고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나는 현재의 그 미래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보통 경험하듯이 순차적으로 인과론적으로 과거가 현재를 결정하고 현재가 또 미래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작동하는 그러한 사유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우리에게 또 많은 윤리적인 질문을 자아냅니다. 내가 아이를 갖게 되면 그 아이는 태어나서 결국 25살에 사고로 죽게 될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는 지금 아이를 갖는 것이 맞을 것인가? 우리의 자유의지와 또 운명에 대한 그러한 질문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미래에 어떻게 될지 그 운명을 알고 있다면 그 운명에 따라서 나는 현재의 선택을 바꾸어야 하는 것일까요? 혹은 그 운명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나는 현재의 선택을 바꿀 수는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어찌 보면 매우 심오한 철학적인 질문을 내포하고 있는 소설이자 안에는 물리학적인 지식 그리고 천문학적인 그러한 이야기까지 뒤섞여서 아주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이 작품이 또 영화로 만들어졌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되고요. 네, 테드 창의 당신 인생의 이야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단편집은 일반적인 SF 소설이라고 하기에는 좀 독특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탁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을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